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 그는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그 극한의 공간 속에서도 인류를 위한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20권이 넘는 방대한 양의 노트를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옥중수고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 방대한 사유의 숲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식인은 과연 누구인가? 자, 지식인이란 무엇일까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작가, 교수, 예술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뭔가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는 좀 분리되어서 정신적인 노동이나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좀 특별한 사람들. 이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람시는 바로 이런 생각에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가 볼 때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건요, 어떤 특정 분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구조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훨씬 더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해야 비로소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독창적인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그 논리를 따라가 볼게요. 먼저 지식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가 어떻게 새롭게 보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정의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식인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람시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누가 지식인이고 그들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람시가 볼 때 지식인은 사회랑 동떨어져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본가나 노동자처럼 역사에 새롭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 집단들 있잖아요. 이 집단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만들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또 사회 전체에 우리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할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 집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식인, 그람시의 용어로는 유기적 지식인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새로운 사회 집단이 자신들만의 유기적 지식인을 만들어낼 때 그럼 원래 있던 지식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람시는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마치 역사적인 변화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쭉 존재해온 것 같은 그런 독특한 지식인 집단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사회 집단은 말이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사상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지식인들과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람시는 이들을 전통적 지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를 어떤 특정 계급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야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적 연속성, 이게 이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길고 끊어지지 않은 역사의 권위와 무게를 등에 업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이들에게 다른 신생 지식인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주는 거고요. 이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그람시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바로 유럽 역사 속의 성직자 계급이에요. 이들을 보면 전통적 지식인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성직자들의 힘이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사회의 거의 모든 핵심 기능을 독점했어요. 한번 보세요. 종교 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그 시대의 철학, 과학, 학교와 교육, 심지어 도덕이나 사법, 자선 활동까지 이 모든 게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토대, 그러니까 그람시가 말하는 상부 구조인데 성직자들이 이걸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들의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힘은요, 절대 경제적인 토대와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들은 땅을 가진 귀족 계급과 똑같이 취급됐어요. 봉건적인 특권을 함께 누리면서 지배체제의 한 축을 단단히 담당했던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의 정신적인 지배는 아주 현실적인, 물질적인 이해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이 봉건제라는 사회구조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면서 성직자 계급이 독점하던 지식의 세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로 절대 군주들이었습니다.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교회로부터 독립된 자기들만의 전문가와
행정가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법률가, 관료, 군사 이론가처럼 국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지식을 가진 새로운 지식인들이 필요해진 거죠. 이 표를 보면 변화의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는 교회의 권위와 봉건적인 땅에 뿌리를 둔 성직자 계급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국가, 즉 군주로부터 권력을 얻는 세속적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행정가, 과학자, 또 성직자가 아닌 철학자들. 이들이 이른바 법복귀족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만들면서 기존의 지적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그람시가 자기 이론을 더 날카롭게 다듬기 위해서 가져온 아주 독특한 역사적 사례를 하나 들여다볼게요. 바로 독일 프로이센의 토지 귀족 융커의 경우입니다. 이게 왜 예외적인 경우냐면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자본가 계급이 기존의 토지 귀족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토지 귀족인 융커가 아주 오랫동안 정치적, 지적인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었죠. 심지어 이들은 국가의 전통적 지식인으로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자본가 계급에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융커의 막강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들의 권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층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첫째, 그들은 생산적인 토지라는 아주 탄탄한 경제적 기반이 있었고요. 둘째, 그냥 귀족이 아니라 종교적인 권위와 군사적인 힘을 동시에 가진 마치 사제, 군인, 카스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셋째, 국가의 고위 관료직과 군대 장교직을 거의 독점하면서 국가 조직 자체를 자신들의 세력 기반으로 활용했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융커라는 집단을 아주 견고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독일 근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융커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사회를 지배하니까 새롭게 성장하던 산업 자본가 계급이 정치적으로 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독일은 제대로 된 정치 엘리트를 키워내지 못했고 끊임없는 의회 위기를 겪게 되죠.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당들 역시 힘을 키우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그람시가 말하는 지식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변화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이 지식인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어떻게 한 시대의 상식을 구축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다음 시간에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내는지 그람시의 가장 유명한 개념이죠. 헤게모니 이론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는 어쩌면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 속에서 쓰인 책일 겁니다. 파시스트 정권의 감옥에 갇혀 펜과 종이마저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는 펜 대신 자신의 모든 사유를 응축시켜냈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힘, 즉 사상과 문화가 어떻게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항의 무기가 되는지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역사는 경제나 정치 같은 물질적인 힘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람시는 우리에게 생각의 싸움, 바로 이 헤게모니 투쟁이야말로 역사를 추동하는 진정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의 생각을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들, 그람시가 지식인이라고 부른 이들의 역할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뿌리내리는지, 교육과 종교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와 세계라는 더 큰 무대 위에서 문화가 얼마나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지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람시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지식인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인이라고 하면 대학 교수나 작가, 언론인 같은 특정 직업군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그람시가 말하는 지식인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또 사회의 근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입니다. 과연 그가 누구를 지식인으로 보았는지 그 정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람시는 지식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통적 지식인입니다. 이들은 마치 한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깊게 뿌리내린 거대한 나무와 같아요.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자라고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심지어 숲의 주인이 바뀌어도 이 거대한 나무는 그 모든 변화와는 무관하게 나는 원래부터 여기에 있었다고 믿는 존재죠. 정치 권력이 바뀌고 경제 구조가 변해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할은 시대를 초월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집단. 바로 이들이 전통적 지식인입니다. 그람시가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통적 지식인의 원형은 바로 성직자 계급입니다. 중세 유럽을 한번 떠올려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단순히 종료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사회 철학, 과학, 교육, 심지어 법률과 정의의 문제까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의 모든 지적인 활동을 독점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사회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수세기 동안 흔들림 없는 권위를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권력이 결코 정신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봉건 시대에 지주 귀족과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졌고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죠. 국가적인 특권까지 누렸습니다. 사실상 사회의 이념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상부 구조 전체를 장악했던 셈입니다. 얼마나 그 영향력이 막대했으면 당시 여러 언어에서 성직자라는 단어가 곧 지식인 또는 전문가와 같은 의미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직자들의 독점 체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왕정이 등장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왕들은 교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충성할 새로운 지식인 집단을 의식적으로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법률가, 행정관료, 과학자, 그리고 교회의 신학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탐구하는 철학자들, 바로 교회가 아닌 국가에 봉사하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람시가 아주 흥미롭게 분석한 좀 더 근대적이고 복잡한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융커 계급입니다. 이들은 성직자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통적 지식인인데요. 독일 근대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람시는 아주 날카로운 비교를 하는데요. 바로 독일의 융커와 비슷한 시기 영국의 지주 계급이었던 젠트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둘과 토지를 기반으로 한 귀족 계급이라 비슷해 보이지만 그람시는 그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국의 젠트리가 주로 경제적인 부를 가진 지주에 가까웠다면 독일의 융커는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토지라는 강력한 경제적 기반 위에 국가의 군대와 관로 조직을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람시는 이들을 사실상의 군인 사제 계급과 같은 아주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이 인용문이 융커 계급의 독특한 이중적 지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국가의 핵심적인 지위와 조직 기능을 독점하면서도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산업 자본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하자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소유한 거대한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라는 독립적인 지갑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점이 그들을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이 융커 계급의 독특한 지위가 독일 정치에 아주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지적했듯이 융커 계급이 군대와 관료 조직 같은 정치 권력을 너무나 강력하게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시민 계급, 즉 부르주아 정치 세력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 의회는 항상 불안정했고 자유주의 정당들은 힘을 쓰지 못했죠. 결국 이것이 독일이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아주 특수한 정치적 경로를 걷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식인들이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역사적인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데올로기가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되는 공간은 어딜까요? 그람시는 바로 학교에 주목합니다. 이제부터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생각의 싸움, 즉 헤게모니 투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람시는 교육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너무나 유효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왜 위기에 빠지는가? 왜 우리는 항상 학교가 위기다,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는 걸까요? 그의 진단은 아주 명쾌합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바로 학교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학교가 가르치는 지식과 문화가 사회 전체에 살아 숨쉬는 실제 문화와 동떨어져 외딴 섬처럼 고립될 때 교육은 생명력을 잃고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람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가 삶과 연결될 때만 학생의 진정한 참여가 가능하다. 이 말은 학교와 실제 삶 사이의 근본적인 단절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교과서 내용이나 교육 과정을 조금 바꾸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기서 그람시는 과거의 엘리트 교육이었던 고전 교육, 즉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는 이 교육 방식이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이유가 라틴어나 그리스어라는 과목 자체에 어떤 신비한 마법 같은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학교 밖에, 사회 전체가 그 고전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거대한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그 문화적 배경이 힘을 잃자 고전 교육 역시 함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도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박제된 지식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학교라는 공간이 고립된 상태에서는 결코 스스로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학교가 사회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재생산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면 역사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이제 그람시의 분석을 따라서 종교가 국가 권력과 어떻게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사회를 조직하고 형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람시는 먼저 카톨릭 교회를 사회의 기존 가치들이 흔들리고 구조가 위협받을 때 신의 이름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보수적 힘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보존하려는 힘이 아주 강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람시는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운 비교를 시도합니다. 바로 카톨릭 교회와 정반대의 이념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공산주의 운동, 즉 불권 인터내셔널을 거의 종교와 똑같은 용어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는 이 두 조직이 서로 전혀 다른 가치를 내세우지만 사회를 조직하고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비교표를 보면 그람시의 분석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 조직이 내세우는 신념의 내용이 아니라 조직의 형태와 기능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신에게 복종하고 다른 한쪽은 계급의식이라는 정신에 복종하지만 둘 다 신자들의 헌금이나 당비로 운영되고 전 세계적인 정보망을 갖추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언어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죠. 그람시에게 이 둘은 단순히 신을 믿느냐 마느냐의 차이를 넘어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두고 다투는 강력한 경쟁 조직이었던 겁니다. 가톨릭과 공산주의라는 서구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그람시는 이번엔 이슬람 문명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많은 서구 학자들이 던졌던 질문, 즉 과연 이슬람은 현대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검토하죠. 하지만 그람시의 대답은 다른 학자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가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변화의 속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문명이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근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가졌던 반면 이슬람 세계는 마치 사막을 낙타를 타고 가다 갑자기 총알처럼 스쳐 지나가는 초고속 열차를 마주한 것처럼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격렬하고 폭력적인 근대화와 맞닥뜨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급격하고 폭력적인 변화에 대한 이슬람 세계의 주된 반응은 과거 기독교가 겪었던 역사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그람시는 분석합니다. 바로 이슬람이라는 보편적인 종교 정체성보다 터키 민족, 아랍 민족 같은 각자의 민족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종종 부패한 외부 세력에 맞서 순수했던 기원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가 종교를 얼마나 의식적으로 재편해서 근대국가 건설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아주 흥미로운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전통 종교인 신토를 불교와 분리한 다음 이것을 국가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애국적인 제도로 아주 체계적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죠. 일본 정부의 전략은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사참배와 같은 국가 신토를 개인의 믿음이 필요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할 애국적 의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는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상 모든 국민을 천황 중심의 국가 이데올로기 아래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의 형식을 빌려서 오히려 아주 세속적인 국가의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까지 지식인, 교육, 종교라는 틀 안에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았다면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지식인들이 민족주의라는 강력한 흐름과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주의라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 사이에서 어떻게 고뇌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람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 퍼졌던 깊은 절망감, 일종의 불안, 말레즈에 주목합니다. 인류가 이성적이라고 믿었던 문명이 그렇게 끔찍한 전쟁을 벌인 후 기존의 모든 가치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한 거죠. 젊은 지식인들은 우리는 도대체 왜 사는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람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작가 줄리안 벤다의 비판을 인용합니다. 벤다는 지식인의 배반이라는 유명한 개념을 통해 많은 지식인들이 진리나 정의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할 자신들의 고유한 사명을 저버리고 편협하고 공격적인 민족주의의 나팔수가 되어버렸다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은 이익을 다투는 정치적 행위를 넘어 서로의 민족혼을 말살하려는 잔혹한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프랑스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그람시는 이탈리아 지식인들은 역사적으로 좀 더 국제적인, 즉 코스모폴리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고 그 대신 로마 제국과 카톨릭 교회라는 보편주의적 유산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지식인들은 이탈리아인으로서보다는 유럽인으로서 사유하고 활동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람시의 노트에 담긴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힘들이 충돌하며 만들어지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중국 사상의 핵심을 공자와 노자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관계로 파악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질서, 예절, 그리고 인간의 적극적인 행위를 강조했던 공자와 인위적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무의를 설파했던 노자. 이 두 사상은 마치 중국 문화의 음과 양처럼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그 역사를 형성해왔다고 본 것입니다. 시선을 다시 유럽으로 돌려볼까요? 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당대 문화에 얼마나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합니다.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욕망, 특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것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은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 영향은 당시 독일 문학에서 아주 충격적인 주제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가 낡은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도덕적 행위로 정당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억압적인 전통, 낡은 권위, 기성세대의 모든 것을 상징하죠. 즉,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는 곧 낡은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 이래처럼 그려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바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죠. 그람시는 옥중에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 모두는 민족과 국가라는 아주 강력한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생각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틀에 갇히지 않고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인 가치와 인류 전체를 위한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람시의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던져진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믿는 것들, 이런 신념들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20세기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감옥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무려 3,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노트를 남겼습니다. 이 책, 옥중수고는 바로 그 치열했던 사유의 기록인데요. 그람시는 이 노트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신념을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건축가들이 과연 누구인지 아주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의 통찰을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 숨은 설계자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사회의 신념은 누가 만드는가? 그람시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개인과 제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는데요. 지금부터 그가 찾아낸 답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람시가 지목한 첫 번째 설계자는 바로 지식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자나 작가 같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람시는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역사의 연속성을 대표하는 전통적 지식인과 새로운 사회 계급이 등장하면서 함께 나타나는 유기적 지식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우선 전통적 지식인이란 대체 누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람시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 세력이 권력을 잡는 건 마치 오래된 대저택에 새로운 주인이 이사 온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 집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집사나 정원사 같은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전통적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아무리 급격하게 변해도 이들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역사적 연속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전통적 지식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직자 계급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한 사회의 정신을 형성하는 거의 모든 것을 독점했어요.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철학, 과학, 교육, 도덕, 심지어는 법을 집행하고 자선활동을 조직하는 일까지. 정말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막강한 지배력은 언어에도 그 흔적을 고스란히 넘겼습니다. 성직자를 뜻했던 라틴어에서 유래한 클레릭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그냥 전문가나 지식인을 의미하게 됐고요. 반대로 평신도를 뜻하는 말은 비전문가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죠. 언어 자체가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성직자들의 독점이 영원했던 건 아닙니다. 국가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군주의 중앙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세속적 지식인들이 필요해졌어요. 법률가라던가 행정가, 과학자, 또 종교와는 거리를 둔 철학자들, 바로 그들이었죠. 이들이 권력이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지식인 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람시는 독일의 토지 귀족 계급인 융커에게서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예를 찾아냅니다. 이들은 그냥 땅 많은 지주가 아니었어요. 그람시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사제가 가진 정신적 권위와 군인이 가진 물리적 힘을 결합한, 그러니까 정신적 지배와 물리적 통제를 동시에 행사하는 아주 독특한 카스트, 즉 계급 집단과 같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지주 계급인 젠트리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선명해져요. 영국의 젠트리가 뭐랄까 영향력 있는 사교 플럽 같은 느낌이었다면 독일의 융커는 진짜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단 그 자체였던 거예요. 상비군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조직적인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점이 그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정치 세력의 성장을 억누르면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이 신념의 설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그람시는 이탈리아의 학교 제도를 분석하면서 교육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미래 세대의 정신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문화적 전쟁터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학교가 현실 사회와 딱 단절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된다고 봤어요. 그람시는 그 위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꿰뚫어 봅니다. 학교는 삶과 분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이 교실 밖의 실제 세상, 살아 숨쉬는 문화와 아무런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게 될 때 교육은 그 의미를 잃고 표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람시는 문제의 본질이 라틴어나 고전 같은 교육 내용 그 자체에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옛날 학교가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건 그 교육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어떤 공유된 문화적 전통과 아주 단단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아무리 현대적인 이론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새로운 학교는 학생들을 그저 지식을 채워 넣기만 기다리는 살아있는 사회적 맥락과는 분리된 텅 빈 그릇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과목이 갖는 교육적인 힘이라는 건 그 과목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안팎으로 살아 숨쉬는 그 사회 전체의 문화적 전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힘이 발휘된다는 통찰이에요. 문화적인 맥락이 사라져버리면 과목은 껍데기만 남고 그 의미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좀 더 넓혀보죠. 학교를 넘어서 한 사회를 통째로 조직하는 가장 거대한 신념체계, 바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람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이 없는 현대 사회의 세속 종교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람시는 정말 대담한 비교를 하는데요. 바로 카톨릭 교회와 당대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 즉 그가 붉은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렀던 세력을 나란히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신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신을 부정하는 혁명 세력이죠. 그런데 신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전 세계적인 정보망을 갖고 있고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는 점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새로운 운동이 겉으로는 물질주의 철학을 내세우지만 그 작동 방식은 완전히 종교적이라고 봤어요. 그들만의 절대적인 교리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신성을 부정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그람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새로운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들을 그냥 단순한 정치운동 정도로만 보면 그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종교와 똑같은 힘과 구조로 작동하는 강력한 세계적 신념 체계로 봐야만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서로 다른 신념 체계들 사이의 긴장감은 역사적으로 훨씬 더 큰 규모의 충돌로 나타나곤 합니다. 바로 한 국가 안에 뿌리내린 국가적 정체성과 국경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코스모폴리탄 이데올로기 사이의 갈등이죠. 그람시는 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계가 현대성과 마주하는 상황을 예로 듭니다. 왜 유독 이슬람의 현대화 과정이 그토록 험난해 보이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는 그 원인을 속도의 차이에서 찾아요. 기독교는 거의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하자면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초음속 제트기 같은 현대 운명과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비극적인 갈등을 낳는다고 그는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없는 경주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든 이슬람 세계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종교의 권위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국가적 정서, 다시 말해 민족주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보는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가가 먼저다라고 외치는 이 민족주의야말로 가장 큰 이단이었던 셈이죠. 이런 역학관계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일본 고유의 국가 종교인 신토와 외부 대륙에서 들어온 초국가적 종교인 불교 사이의 오랜 긴장관계를 보면 말이죠. 근데 일본은 이 긴장을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천황 숭배를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에서 떼어내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세속적인 시민적 의무로 만들어버린 거죠. 당신이 불교도든 기독교도든 개인의 신앙은 자유지만 일본 국민이라면 천황에게 경의를 표하는 건 당연한 의무다라는 논리였어요. 국가 정체성과 보편적 신앙 사이의 충돌을 아주 교묘하게 조정한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람시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그는 위기의 시대에 만연하는 어떤 위험한 사고방식에 대해 경고하는데요. 이건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람시는 로리아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음모론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 현상들을 마구잡이로 엮어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듯이 거창하고 기괴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적 태도를 말하는 거죠. 책에는 정말 황당한 예시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공공장소에서 균형 잡기 고개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식이죠. 그냥 들으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람시는 여기서 심각한 위험을 봅니다. 복잡한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런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람시는 물론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인 처방전도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엉터리 이론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촉렬하게 폭로해서 사람들이 그런 지적인 혼동과 궤변에 대해 본능적인 혐오감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람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이런 달콤하게 들리는 단순한 해답의 유혹을 뿌리치고 명확하고 엄격하게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안토니오 그람시, 그는 감옥이라는 아주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요. 그의 생각만큼은 그 어떤 경계도 없이 전 세계를 넘나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삼아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지금의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과거를 아주 깊고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우리 안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흔적을 남겼는데 정작 그게 뭔지에 대한 설명서, 즉 목록은 남겨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람시는 그 목록을 스스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람시의 그 지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동쪽 동아시아였습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유럽과는 전혀 다른 역사의 길을 걸어온 문명을 일종의 머나먼 거울로 삼아서 자신의 생각을 비춰보고 또 다듬으려고 했던 거죠. 그람시가 중국을 보면서 가장 먼저 놀랐던 건 바로 그 엄청난 연속성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221년부터 1912년까지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조가 수없이 바뀌고 외적이 쳐들어와도 절대 군주제라는 국가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됐거든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람시는 그 비밀이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럼 그 놀라운 지속성의 비밀은 과연 뭐였을까요? 그람시가 찾아낸 답은 바로 국가 자체가 하나의 잘 만들어진 기성품 같았다는 겁니다. 이미 완벽하게 짜인 관료, 군사기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통치자는 누가 오든 그냥 그 시스템을 통째로 접수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 민중은 사실상 권력이 어떻게 바뀌는지와는 상관없이 늘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렀고요. 실제로 1912년에 청나라가 무너진 다음에도 황제의 관료였던 만다린의 자리를 군벌들이 그냥 꿰찼을 뿐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였죠. 그람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순원의 후계자들이 전 중국적인 회의를 여는 걸 두려워했다고 봤습니다. 만약 그런 회의를 열어서 민중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게 되면 이 기성품 같은 시스템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번엔 중국의 철학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람시는 공자와 노자를 보면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생각의 축을 발견합니다. 한쪽은 사회 질서와 인간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른 한쪽은 자연의 흐름에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말했죠. 공자가 규칙과 예법을 통해 질서를 만들려는 궁정의 인간이라면 노자는 그런 인위적인 것들을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꿈꾼 고독의 인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람시는 공자의 이런 적극적인 인간상을 호문클루스, 즉 인조인간에 빗대면서 모든 걸 그저 바라보는 노자의 수동적인 관찰자와 아주 흥미롭게 비교합니다. 노자 철학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길이라는 뜻인데요.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길, 그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상태에 머무릅니다. 모든 게 각자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바로 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아주 재미있는 변화를 겪습니다. 그람시는 일본이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오한 철학적 논쟁보다는 당장 자기들한테 쓸모있는 것들만 쏙쏙 골라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건 마치 옛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받아들였던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일본의 종교 역사를 따라가 보면 이런 특징이 더 뚜렷해집니다. 서기 552년에 불교가 처음 들어오면서 일본의 토착 종교와 외래 종교가 길고 긴 상호작용을 시작하죠. 그러다 19세기 메이지 유신 때가 되면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토를 국가 종교로 삼으면서 한때 불교를 탄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아주 독특한 해결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해결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신토를 두 개로 쪼개는 거였어요. 하나는 국가 신토, 이건 천황을 숭배하는 애국적인 의무가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는 시민적 의례 같은 거죠. 옛날 로마에서 황제를 숭배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도 이건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파 신토. 이건 개인의 믿음 영역으로 남겨뒀습니다.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종교로요. 이런 식으로 국가는 종교적 신념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아주 교묘하게 분리해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동아시아라는 거울을 통해 여러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의 논의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람시 사상의 핵심 중 하나인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람시에게 종교는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명을 만들고 그 사회를 조직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었죠. 그람시는 이슬람 문명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종교는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는 현대 세계와 만났을 때 스스로 진화할 수 있을까? 그는 이슬람 문명이 서구 문명과 만나면서 겪는 그 어려움, 그 비극적인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람시가 본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백 년 동안 봉건적인 사회에 익숙했던 이슬람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문명과 맞닥뜨린 거죠. 여기서 그는 기독교 역사와 비교를 하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독교가 거의 900년에 걸쳐서 천천히 겪었던 변화를 이슬람은 말 그대로 현기증이 날 정도의 속도로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들도 과거 기독교의 모습과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 세계주의에 맞서 민족 감정이 싹트는 모습이나 혹은 타락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초기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는 와하브파 같은 근본주의 운동이 나타나는 것들이요. 마치 기독교의 종교 개혁처럼 말이죠. 여기서 그람시는 정말 대담하고 놀라운 비교를 하나 합니다. 서로 원수지간처럼 보이는 두 세력, 바로 가톨릭 교회와 사회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붉은 인터내셔널이 사실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두 조직 다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절대적인 목표와 아주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즉 이념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지만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 즉 전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죠. 심지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신자나 동지들의 헌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도 판박입니다. 그람시가 보기에는 하나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하나는 역사의 이름으로 움직일 뿐 본질적으로는 세상을 조직하려는 이념적 단체라는 점에서 둘은 똑같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헐쩍 거슬러 올라가 중세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람시는 성 베네딕토가 만들었던 오라 엣 라보라, 즉 기도하고 일하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이 어떻게 봉건제라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물론 베네딕토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겠지만요.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기도하고 일하라 라는 원칙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수도사들에게는 세속적인 노동보다 신성한 기도, 오라가 훨씬 더 중요했겠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기도에 매달려야 하는 수도사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땅을 대신 경작해줄 소작농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역사적인 노동분업이 일어난 거예요. 수도사들은 기도와 함께 책을 베껴 쓰거나 수공예 품을 만드는 것 같은 지적인 일에 집중하게 됐고요. 점점 쇠락해가던 로마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이 수도원들이 오히려 자급자족이 가능한 새로운 경제 중심지이자 문화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수도사와 소작농의 관계가 나중에 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될 봉건제도의 최초 모델이 된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의 역사를 넘나드는 풍석은 결국 그람시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람시가 생각한 지식인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회를 실제로 만들고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힘을 가진 존재였죠. 그람시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지식인들을 찾아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념과 과학, 교육 모든 걸 독점했던 성직자들이 바로 최초의 전통적 지식인이었죠. 독일에는 융커라는 아주 특이한 계급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땅을 가진 귀족이면서 동시에 군인이었고 정치와 경제 권력을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지식인들은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왕과 귀족들을 위해 일했던 코스모폴리탄이었고요. 그리고 죽음과 싸우는 의사들 역시 아주 중요한 지식인 집단으로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의사의 역할은 종교적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이미지와 늘 겹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람시는 이렇게 사회를 이끄는 지식인들이 때로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런 지적인 탈선, 일종의 생각의 병리학에 로리아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의 방식이라고 본 거죠. 그럼 로리아주의가 대체 뭘까요? 이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아킬레 로리아의 이름에서 따온 말인데요. 한마디로 엉터리, 사이비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억지로 연결시켜서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과정에 어떤 비판적인 분석이나 고민이 전혀 없는 그런 지적인 게으름을 말합니다. 그람시가 꼽은 로리아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로리아가 실제로 주장했던 건데요. 종교적인 신비주의와 매독이라는 성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론이었어요. 정말 황당하죠? 아무런 과학적, 역사적 근거도 없이 그냥 두 현상을 자의적으로 엮어버린 겁니다. 그람시가 보기엔 이게 바로 로리아주의의 전형이었던 거죠. 또 다른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이탈리아군 대령이 당시 국가의 심각한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내놓은 아이디어인데요. 이탈리아 땅 5만 제곱킬로미터에다가 전부 땅콩을 심자는 거였습니다. 복잡한 국가 에너지 문제를 그냥 땅콩 농사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이 발상,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로리아주의적 사고방식이었죠. 아마 가장 희극적인 사례는 비평가 엔리코 페리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는 음악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진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위대한 작곡가 베르디가 평소에 가계부를 아주 꼼꼼하게 잘 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천재가 아니라 그냥 재능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예술적인 천재성과 돈 관리를 잘하는 능력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논리 비약이죠. 그런데 그람시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건 그냥 비웃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특히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 즉 체계적인 학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그럴듯해 보이는 엉터리 이론, 즉 로리아주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사례들을 일부러 보여주면서 지적인 사기 행각에 대한 일종의 면역력을 키워주려고 했던 겁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려고요. 자, 이렇게 전 세계의 복잡한 역사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의 함정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분석의 끝에서 그람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이 모든 지적인 여정이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철학에서부터 중세 수도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준비운동이었던 셈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 사상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문화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 세계를 만드는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까지 그 깊은 사유를 따라가 보죠. 그람시에게 역사는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모든 역사는 곧 생각의 역사다라고 말했죠. 문화라는 건 그냥 배경에 깔려있는 수동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의 현실을 그려나가는 아주 거대한 살아 움직이는 캔버스 같은 거라고 본 겁니다. 그 거대한 캔버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람시는 시선을 동쪽으로 돌립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이죠. 이 두 나라가 걸어온 아주 독특한 역사적 길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람시가 중국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했던 건 바로 국가 형태의 엄청난 지속성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원전 221년에 세워진 그 틀이 무려 1912년까지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침략과 왕조 교체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람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지배자는 중앙 권력을 차지함으로써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된 유기체를 발견한다. 이게 바로 그람시가 말하는 수동성의 한 예인데요. 그러니까 지배자는 바뀌어도 사회를 떠받치는 거대한 관료 조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배자는 그냥 그걸 구슬하니 인수하기만 하면 됐던 거죠. 자, 중국 사상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람시는 두 개의 큰 흐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봤어요. 한쪽엔 공자가 있고 다른 한쪽엔 노자가 있죠. 공자는 질서와 예절, 국가를 중시하는 국가의 인간을 대표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반면 노자는 무의자연, 즉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고독의 인간을 상징해요. 모든 일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봤고요. 이 둘의 긴장 관계가 중국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람시는 바로 이 역사적 수동성이 근대 중국의 딜레마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순환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이 대중의 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진정한 통일국가를 만들려면 대중의 힘을 해방시켜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전통적인 관료 군사 구조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장군들끼리 끝없는 내전을 벌이는 원시적인 민족주의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람시의 진단은 명확했어요. 진정한 질서는 오직 대중의 거대한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자, 이제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그램시는 또 다른 형태의 결합을 발견합니다. 토착 종교와 외래 철학, 그리고 근대 국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을 관찰한 거죠. 일본의 믿음 체계를 보면 여러 층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가장 밑바탕에는 신토라는 고대 토착 신앙이 있습니다.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같은 신들을 숭배하는 자연주의적인 종교죠. 그 위에 서기 552년쯤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이건 기독교처럼 국경을 넘는 보편적인 종교였어요. 여기에 유교의 조상 숭배 같은 요소들도 섞여 들었고요. 16세기에 기독교도 들어왔지만 큰 영향력을 갖지 못했죠. 중요한 건 이 토착 신앙과 외래 종교가 서로 간섭하고 섞이면서 독특한 일본만의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람시가 정말 예리하게 포착한 건 근대 일본 국가가 이 종교를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했는지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1868년엔 신토를 국교로 선포하고 불교를 탄압해요. 그러다 몇 년 뒤인 1872년엔 불교를 다시 인정해주죠. 또 1875년엔 둘을 다시 분리해서 신토에 아주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냐면 신토를 종교가 아니라 애국적 제도라고 선언해버려요.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빼버린 거죠. 이건 마치 로마 시민들이 황제를 숭배해야 했던 것처럼 일본 국민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시민적 의무가 된 겁니다. 정말 치밀한 전략이죠. 이게 정말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세속적인 의식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람시는 이 개혁이 일본인들의 낡은 신정일치 사상을 허물고 그들을 근대적인 경제구조에 걸맞은 국민으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람시 사상의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종교와 같은 문화적 힘이 어떻게 사회 질서를 만들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는 이슬람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슬람은 과연 기독교처럼 근대 세계에 맞춰 진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이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근대 문명은 곧 기독교 문명이라는 서구 중심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질문인 거죠. 그람시는 이슬람이 겪는 변화가 사실은 과거 기독교가 겪었던 과정과 똑같다고 봤어요. 종교 내부에서 민족주의적인 움직임이 생겨나고 순수한 원리로 돌아가자는 복고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와하비즘 같은 것들이요. 모든 게 기독교의 역사와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기독교가 9세기에 걸쳐서 천천히 겪었던 변화를 이슬람은 근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단 몇십 년 만에 아주 압축적으로 경험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 고통과 혼란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 이제 그람시가 살았던 유럽으로 돌아와 보죠. 그는 가톨릭 교회를 당대 가장 강력한 보수 세력으로 지목합니다. 교회가 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기존 질서가 무너질 때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람시는 정말 대담하고 놀라운 비유를 합니다. 카톨릭 교회와 붉은 인터내셔널, 즉 공산주의 운동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둘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본 거죠. 둘 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전 세계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유연한 척하지만 핵심 이념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죠. 그리고 둘 다 각자의 교리, 즉 도그마와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진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세속적 종교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 아닌가요? 이렇게 거대한 이데올로기 구조들, 그게 종교든 세속적인 사상이든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겠죠. 바로 특정한 사회 집단, 그람시가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문화적 헤게모니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주체인 셈이죠. 그람시는 지식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 지식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직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특정 지배 계급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왕조가 바뀌고 사회가 변해도 자신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식과 문화의 연속성을 지키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성직자들이 사회의 상부 구조, 즉 정신적인 영역을 거의 독점해 왔습니다. 종교 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철학, 과학, 교육, 심지어 법과 도덕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지적 활동을 장악하고 봉건 시대의 지배 계급인 토지 귀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식인 집단으로 기능했던 겁니다. 그럼시는 수도원을 아주 중요한 예로 듭니다. 낡고 쇠퇴해가는 로마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지식인들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사회 경제적 질서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수도원은 낡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직 새로운 기독교적 원리 위에서 세워진 새로운 사회의 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발전 과정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베네딕토 회의 모토는 기도하고 일하라 였죠. 신성한 봉사와 농업 노동을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에 집중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농사일을 직접 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농사일은 소장농에게 맡기고 수도사들은 종교의식에 집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노동의 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사들은 남는 시간에 책을 베껴 쓰는 필사 같은 지적 노동이나 수공예품을 만드는 일에 전문화되기 시작해요. 결국 수도원은 단순히 기도하는 공간을 넘어서 문화와 경제 생산의 중심지, 즉 봉건영지의 궁정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봉건 질서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 싹튼 거죠. 이처럼 지식인이 사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엄격하고 논리적인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올바른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 정반대의 경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지적인 게으름과 비논리가 만들어내는 사상의 병리학을 말이죠. 그는 이 지적 병리 현상에 로리아주의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당시 경제학자였던 아킬레 로리아라는 인물의 글을 지적 무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삼은 거죠. 로리아주의는 한마디로 아무런 비판적 검증 없이 피상적이고 기이한 생각들을 마구잡이로 연결하는 비과학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로리아주의가 얼마나 황당한지 보여주는 몇 가지 예시를 그람시가 기록해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로리아는 신비주의적인 사상이 매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근거는 없죠. 그냥 그런 것 같다는 식입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어요. 이 학파를 따르던 엔리코 페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베르디 음악의 천재성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음악에 전혀 감동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진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맑은 양심으로 단언하길 베르디는 재능은 있지만 천재는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베르디가 평소에 가계부를 아주 꼼꼼하게 잘 썼다는 거예요. 살림을 잘 꾸리는 사람은 천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람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굳이 연구했을까요? 그냥 비웃고 넘어가면 될 텐데요. 그건 이게 지식인에게 아주 중요한 훈련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적 무질서와 헛소리를 접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지적 백신 같은 겁니다.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그람시가 옥중에서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사상가, 즉 지식인의 궁극적인 과업과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아시아의 역사부터 종교의 역할, 지식인의 계보, 그리고 심지어 로리아주의 같은 사상의 병리학까지 그람시의 이 방대한 탐구는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적인 혼돈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을 일깨우고 명료하고 질서 잡힌 사유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었죠.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지적 도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추구했던 진정한 과업이었습니다. 그의 방대하고 치열했던 옥중의 기록들에 모두 따라온 지금 그람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세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에는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가?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된 사람은 그 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 그 자체에 내재된 도덕적 그리고 실천적 책임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영원한 질문입니다.